여러분 반갑습니다. 7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것은 아름답다라는 건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마치 그걸 다 알고 있는 듯 생각할지도 몰라요. 요즘 말하는 미니멀리즘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왜 등장했는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이 책은요 1973년도에 쓰여졌어요. 보통 책은요 2년 안에 읽히고 끝나는 게 수명이 다하고요. 더 가는 건 명작이거든요. 근데 이 책은 가면 갈수록 명작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꼼꼼하게 이 책을 읽어봤는데 책이 쉬웠고요. 깊었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책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렇게 썼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감탄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슈마허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지적인 바보는 대상을 복잡하게 하고 지성인의 특성 복잡하게 설명한다. 복잡하고 크게 만들고 이것은 천재들을 오히려 건드려서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용기를 준다. 이분은요 복잡하고 크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책을 썼습니다. 슈마허 선생님 사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는데요. 여기서 슈마허 선생님이 휴먼 스케일이나 혹은 기술에서 중심적인 게 아니고 지역화된 지역의 어프로프리에이트니까 지역적인 적정 기술에 대한 것들을 아주 강조하신 선생님이죠. 여러분들 적정 기술에 대해서 혹시 공부하시고 배우셨나요? 자, 오늘 한번 보죠. 슈마허는요, 아버지가 정치경제학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이니까 아마 바쁘니까 슈마허를 붙들고 공부를 시킨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많은 책을 가지고 있었고 평소 때 말하는 거로 경제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셨겠죠? 슈마허는 스스로 경제학자예요. 사실은 슈마허는요. 경제학자인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경제와 다른 경제를 이야기했고요. 그 이후에 슈마허는 영국학자지만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지만 슈마허 칼리지가 영국에 있죠. 하이젠베르그의 브라더 인 로우입니다. 처남이치 매형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학문적인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와 만났느냐?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고 누구와 함께 공부했느냐는 바로 여러분들을 결정합니다. 그런 사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에 보면요, 슈마허는요, 슌페터라는 학자와 만났고요. 본 대학에서 만나고. 슈페터라는 건요, 진화 경제학을 이야기했어요. 진화라는 건 다시 말하면 변화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외부 환경이 있으면 변하잖아요. 식물들도. 그런 것처럼요. 경제라는 건 그러니까 난 이런 거다라고 딱 있는 것이 아니고 변할 수 있고 그것들은 하나의 원칙이 아니고 변해간다는 이야기를 한 슈페터예요. 또 케인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케인즈를 만났어요. 케인즈는 영국에 갔을 때 캠브리지 경제학부에서 케인즈를 만났는데 슈마허가 작은 것은 아름답다라는 책을 통해서 케인즈를 사실은 비판합니다. 그런데 케인즈도 대한경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케인즈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국가의 관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케인즈를 비판하는지 한번 눈여겨보겠습니다. 슈마허가 한 것들 보면요. 이분이 영국 석탄공사 고문이었어요. 요거는 중요합니다. 슈마허의 생애에서
석탄공사 공무, 석탄이라는 거는 뭐예요? 화석 연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문으로 경제학자로, 그 다음에 테크니션, 기술자로, 그분은요, 우리에게 화석 연료가 지구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꽤나 오랫동안 고문이셨네요. 또 그뿐만 아니라 버마 대통령의 경제 고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여기서 케인즈에 대한 사례인데요. 케인즈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평형 속에서 실업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수요가 수입과 수입이 수요를 결정하고 경제 성장을 일으킨다라고 주장을 했고, 일단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 돈을 먼저 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정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케인즈는요, 1930년대 경제공황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들이 경제공황에 있지만 이들은 결국은 잘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신 선생님이에요. 뭐 좋은 얘기, 희망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문제일까? 그리고 잘 살게 될 거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슈마허가 비판을 합니다. 자, 우선은 슈마허에 대해서 슈마허 주변에 있는 인물들, 그 시대에 거창한 학자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걸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스승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슈마허는요. 여러분들 스승은 누구세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한 것은요, 사실은 작은 것도 아름답다가 사실은 정확한 이 책의 전달입니다. 뭐든지 다 작은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어느 것에는 작은 것이, 또 어떤 것에서는 중간 것이, 어느 것은 큰 스케일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 작은 것도 아름답다보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가 더 매력적이었겠죠.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이 주장을 했던 것은요, 사실은 그의 스승이었던 레오폴드 코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레오폴드 코는요, 물론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이 선생님은 쓴 책을 한번 보세요. 바로 이 선생님이 휴먼 스케일, 인간을 중심으로 경제를 봐야 된다는 것들을 발견한 분입니다. 책의 제목을 보면요, 국가의 멸망, 그 다음에 원조 없는 발전, 그 다음에 과도하게 발전된 국가. 여러분, 코어 선생님이 뭔가 developing country와 그 다음에 developed country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바로 슈마허가 버마부터 시작해서 석탄공사 여기 고문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요, 약소국은 사회적 폭력, 억압, 그리고 폭정을 해결해야 된다. 무조건적인 지원, 중앙집권적인 경제 구조보다 다른 길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왜 눈에 띄냐면요, 부자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할 때, 진짜 그럴까 하고 바로 코어 선생님이 퀘스천을 했고, 그 아래서 그의 제자,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2살 차이였던 것 같아요. 1911년생이었던데 굳이 스승이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자, 그 당시에 슈마허가 작은 것은 아름답다라는 책을 쓰던 시대적 배경을 먼저 볼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80년대, 90년대 쓴 책을, 마리아 미즈나 뭐 이런 분들의 책을 소개할 때 사람들은
야, 그렇게 오래된 책을 보냐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 책이 아직까지도 읽혀야 되는 이유를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책은요 73년도지만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는지를 한번 60년째는요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참여했어요. 60년대는요 우주선을 쏘아 올렸고요. 우주선이라는 건 뭐예요? 과학기술의 상징입니다. 달나라에 우주선을 쏘아 올렸다고 얘기했죠. 과학기술은 기술력입니다. 60년대 지속적인 경제성장 찬미, 이거는요 미국에서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언제부터입니까? 60년대 초반부터 아닙니까?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한 신생 국가들은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서구적 근대화 모델이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했고요. 그걸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우리도 열심히 하면 서구처럼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구적인 모델이 바로 빈곤 근절의 어떤 모델처럼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무엇을 믿었냐면요. 자연, 지구에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슈마허가 있었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슈마허가 바로 무엇을 했던 사람이에요? 석탄공사 고문한 사람 아닙니까? 석탄이나 아니면 그런 자원을 할 적에 이 자원은 언제 끝날 것인지 보통 그런 것들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에 있는 자원은 언젠가 사라질 거라는 걸 슈마허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연은 언제나 무한대로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했고, 자연을 훼손했고, 자원을 발굴했고, 그러니까 석탄을 쓰는 건 언젠가 고갈이 될 것이고, 자연을 훼손하는 건 생명을 위협할 텐데 하고 그런 표현을 작은 것은 아름답다에 쓰고 있습니다. 이건 생명이 위협되는 것일 텐데 치명적인 경제 위기를 맞게 될 텐데 하고 화석 연료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는요 그 당시에 슈마허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70년대 초에 스톡홀름 회의에서 이제 자연의 한계를 고려하고 발전을 논의해야 된다고 72년도에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72년도에 그야말로 전 세계의 학자들이 이제 우리 발전의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야 되고 자연과 자원에 대해서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게 지켜졌습니까? 안 됐죠. 바로 그 다음 해에 나온 게 작은 것은 아름답다이고 작은 것은 아름답다라는 건요. 바로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에서 나온 책입니다. 조금 전에 자연과 자원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드러났던 건 뭐냐면요. 제3세계라고 불리는 곳은요. 빈곤이 더욱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들에 있어서 제3세계에 있는 자원들이 어디로? 1세계로 다 수출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슈마허가 이야기할 적에 이거는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만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가 오래된다면 제3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찾아 1세계로 유입될 것이고 결국은 모두 다 경제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시대적인 배경에서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었고 그런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슈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잠깐 6월 5일이 환경의 날인데 이 얘기가 있어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모였었는데 그 당시에 이야기되었던 것들이 뭐였냐면 산성비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왔습니다. 바로 이 산성비는
굴뚝 공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이 지역에 있는 그쪽에서는요, 굉장히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공장들은 대부분 아시아, 아프리카로 다 없어지죠, 사실은요. 눈앞에서 치워버리면서 여기서 그 단계까지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북 문제, 지구의 북반구에 있는 잘 사는 나라와 남반구에 있는 못 사는 나라죠.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 뭐였었냐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게 평화와 영속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대 사회를 지배하면서 나타났던 건 뭐냐면요. 부자들을 봐요. 부자들은 이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싸울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올가맨 사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모두 풍요롭게 살 수 있다면 절대 전쟁은 없을 거예요. 평화가 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그 당시에 지배적인 신념이었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전쟁할 이유가 없고 모두 다 평화가 올 거라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요. 낙관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달나라에도 우리가 우주선을 보냈는데 이런 과학기술이 있을 적에 우리는 못 살 이유가 없다. 틀림없이 잘 살 것이다 라고 아주 믿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학대하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번역자의 문제 같아요. 절제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가난한 사람들 너네들도 생각해 보면 언젠가 다 부유해질 테니까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성급히 죽이지 말라. 이거는요. 지금 과학기술을 통해서 너네들에게도 결국은 너네들도 잘 살게 할 거니까 성급하게 과학기술에 대해서 불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평화라는 것들은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평화가 올 거라는 그 신념이 가득 찼던 시대였습니다. 이게 케인즈에 대한 비판이에요. 케인즈는요. 경제 침체기에 모든 사람이 풍족해질 시대가 그리 멀지 않았다고 언급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풍족해지면 수단보다는 목적, 누군가를 이용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는 그것들이 더 높이 평가될 것이고 유용성보다 선을 더 선호할 것이고 여러분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 유용하냐가 아니고 이것이 선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 그랬냐면요. 하지만 앞으로 100년은 더 걸릴 거다. 그러려면 우리 전 지구가 그렇게 모두 잘 살기 위해서는 앞으로 100년은 더 걸릴 것이고 그 이전에는 탐욕, 고리대금, 경계심을 신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되게 이제 이원론, 그러니까 뭐랄까, 모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언젠가 우린 잘 살게 될 거니까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 고리대금, 여러분 무슨 제2금융권 지금 우리나라 그거 사람을 보면 경계하면서 어쨌든 그게 지배하겠지만 잘 견뎌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즈에 대해서 케인즈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잘 살게 되면 평화가 올 것이다.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자연도 인간도 서로 목적으로 대하고 유용성이 아니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인간이 생각하는 시대가 올 것이지만 아직은 멀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사기꾼들이 있더라도 그게 그냥 과정이라고 여겨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슈마허는 케인즈의 이론에 대해서 이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되면 평화가 올 거라고 했지만 여기서 이게 바로 슈마허의 질문입니다. 언제가 그렇게 부자가 되는 순간인데 하고 여기서 부자들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언제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는 지금 뭐 잘 모르겠는데 이 전화기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네, 바로 어디에서 사람들은 이 정도면은 굳이 더 갈증 내고 더 욕심 부리지 않고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그런 풍요로운 사회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이전에는 그야말로 사치품이었지만 지금은 필수품이 되어가는 시대가 아니냐는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자동차 있는 거 아주 엄청 부자였고요. 냉장고 있는 사람도 엄청 부자였어요. 지금 필수품이잖아요. 세탁기 있는 사람 엄청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렇게 그럼 충분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너무 적게 가진 가난한 사회는 있지만 충분하다고 외치는 풍요로운 사회는 없다는 거야. 이거면 됐어라고 외치는 사회는 없다는 거예요. 슈마허는요. 그러니까 충분하다고 여기는 풍요로운 사회에서 평화가 올 거라고 얘기한 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풍요로운 사회가 될 때까지 온갖 수단을 다 들여서 부자가 되면 그때 평화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걸요. 인간의 이제까지의 관행을 보니까. 게다가 풍요로워질수록 연료 소비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요, 아마 지금은 그때 이게 73년도 통계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선진국가, 이걸 갖다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는 더 다르겠죠. 연료 소비량에, 전기 소비량에.